네, 어벤져 전략회의 9월 14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시끄럽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그래도 좀 이 가족들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아마 고향도에 내려가시고 또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내일과 함께 3일 동안은 일단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지금 이슈를 가진 이제 특별 초대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아마 내일과 모레 연이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번에 보면 추석 때 다들 인사가 그렇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뭐 아프지 마세요. 이런 게 네. 이제 아마 인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데서는요, 이번에 뭐 생선전이라든지 좀 상할 수 있는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라. 음식들도 좀 조심해서 드시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야, 참 걱정이 많습니다. 명절 풍습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 거죠. 네.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걸 다 체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비서관들이 뭐 대통령의 지시로 그 권역 응급센터 네, 가지 내려가셨죠. 않았습니까? 꼼꼼하게 빼꼼하게 다 적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다 적어갔는데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태 파악이 그 정도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거를 역으로 있네요.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 아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빼꼼하게 적어갈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꽤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 텐데 그렇죠. 왜 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좀 다르게 전달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밑에 박민수 차관은 전혀 의료계하고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의료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그 자체도 복잡하지만 또 이 병원 응급실이나 이 시스템 자체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아니 응급실 문이 열려 있으면 응급실이 가동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응급실에 가더라도 각 분야별로 또 이 의사들이 이제 배후 진료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당직을 있어야지만이 네. 이제 콜에서 오면은 수술을 하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뭐 없다 보니까 네. 가더라도 지금 못하게 되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은 뇌졸중 환자 그냥 바로 들어온 뇌졸중 환자는 못 받는다는 지금 공지를 띄웠다 그래요. 사전 예약돼 있는 사람들만 받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간단합니다. 아직 하다못해 그 간단한 점포를 보더라도 점포 문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닫혀 네.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그 기준으로만 정부가 파악을 해갖고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건데 네. 그 전에 그 점포에서 4명 일했는데 이제는 1명, 2명 남아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손님들이 그 들이닥쳤을 때 그걸 소화해내는 능력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건데 그냥 가게 문은 열려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좀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마지막까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제부터 조금 기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공이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대통령도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이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고착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달 들어서만 2번이나 대통령실을 관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또 그 자리에 독대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함께 배석을 해서 이번 의료 사태 이야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무슨 자격으로 배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또 신년 이 추석 인사를 보냈는데 상당히 인사 문자가 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 경찰 지금 국정원이요 간첩 수사권을 이제 지금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국정원에 있는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분이 사실 자기가 이 3대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한 100명 정도를 워치를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을 잡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요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오전 중만 하더라도 사회수석이 네. 장상윤 수석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모든 의제를 일단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당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2025년은 의제 올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네. 또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전공이다. 네. 이렇게 또 전공의를 그냥 또 네.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아마 11시인가 12시부터 이제 의사단체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오후 네. 3시에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이제 여야 의정 끝났다. 그리고 그 대신 또 그 안에 보면 뭐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력들은 굉장히 좀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끝났다는 게 이제 언론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누가 나왔냐면요. 대통령실 사회수석인 장상윤 수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장상윤 수석은요. 장상윤 수석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을 보면 의료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저 장 수석은 박민수 차관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더 엑스엑스한 인간이다. 교육부 차관 출신이죠? 예, 네. 교육부 차관 출신인데 더 우리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준 아하. 박민수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계과 관련해갖고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탈레반 같은 사람이에요. 용산 탈레반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강성 탈레반이었는데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의대 정원 만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그렇게 만지기에는 늦었다. 그것을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러나 의료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은 네. 대화를 하겠다. 어허. 그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의료계에서는 내년 것도 백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근데 반대 입장 분명히 하는 건 기존의 대통령실의 입장 아닙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의는 할 수 있다. 논의 가능.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강경파인 장상윤 수석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역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같이 호응을 해주는 거 아니냐,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 네.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근데 목요일 오후 1시에 당정,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그 문제로 딱 그 한정된 네. 당정협의회가 고위 당정이 있었죠. 고위 당정협의회가 그 국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뭐 그 정부 쪽에서는 그나마 온건 합리파라고 이제까지 인식되어 온 분 아닙니까? 솔직히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는 사석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온건한 그렇죠. 입장을 그동안 피력해 왔어요. 네. 공석이 아닙니다. 네. 사석에서는.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의제에 그 어떠한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25년 문제도 의료계가 얘기하면 거기 그 같이 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경질 요구하면 그것도 일단 그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걸 수용하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예 대화의 문조차 그거는 아예 얘기 꺼내면 안 돼. 이러면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 온건파로 알려져 있던 한덕수 총리가요, 느닷없이 강경파 장상윤이 그날 목요일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후퇴한 얘기. 네. 아예 논의를 원점으로 열어두면 왔어요. 안 됩니다. 네. 이래버린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게 그 사이에 뭔가 기류가 좀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하더라도 당정이 뭔가 이제 손을 맞춰서 전략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저쪽엔 또 반대로 가버리고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마치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특히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네. 병원협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기 여야의정에 참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왔고 일부 전공의와 또 이 의협 내부에서도 조금의 긍정적 기류가 흘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로 그냥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야 그냥 바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저는 한덕수 총리의 개인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미스터리였죠. 아니 갑자기 한 총리가 왜 저렇게 됐지? 네. 근데 그 다음 날 어제죠. 금요일. 네. 어제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그건 논의 가능하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국민들의 이게 건강 생명권이 달린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그거 문제인데 뭐 오락가락 지금 뭐 애들 소꿉장난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네. 8개 이제 의료 단체,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또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의학회 뭐 등등 8개 단체가요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 참여하려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단체가 모인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이고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기상조다. 네.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에 참여한 건 시기상조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거부 아닙니까? 시기상조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참여 의사는 있으나 지금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을 시켜준다면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어제 이거를 뭐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언론에서는 거부, 뭐 의료계 거부, 여야 의정 거부 이렇게 썼는데 이 거부가 아니고요.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이고 여야 의정협의회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를 일단 보였다는 거. 그렇죠. 그게 기존의 어떤 태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어제의 어떤 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일단 의료계가 처음으로 각자 분열되어 있던 여러 의료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렇죠. 한 자리 입장문을 냈다. 자, 그 입장문에서 절대 거부가 아니라 시기상조다라는 부분과 함께 한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표출했다. 그렇죠. 요게 일단 지난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 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전공의들의 태도 당연히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분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이제 그 현장을 떠났던 뭐 그런 전공의에 대해서 뭐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협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진짜 입에 발린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게 협상 당사자의 그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국민들이야 뭐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일을 만들려는 협상의 주체들은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요. 이 의사 8개 단체가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회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목요일 오후 1시에 국회에서 있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 그 문제의 발언 이게 없었다면 네.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협상을 참 할 생각이 솔직히 저는 뭔가 이 조금 한덕수 총리의 그 뭐 그분도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저는 한 총리의 딱 그 발언을 내어 듣고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걸 깨고 싶구나. 아 이런 지금 되어가는 국면들을 네. 이걸 모양 깨고 싶구나.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그 숫자 이야기했지만 2025학년도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이거를 수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의사들 모르겠습니까?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법정으로 가면 빼박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냥 가는 네. 거예요.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의사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논의했다는 것과 그렇죠. 논의 안 했, 아예 못 한다는 것과 네. 이거는 일단 기본 다르잖아요. 다른 왜냐? 거죠.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단체 하다가 이렇게 협상할 때 보면 명분이 일단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자, 내가 이런 명분을 갖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협상할 때는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많은 의사들한테 보여주는 명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들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음. 그렇지만 그까지 논의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차관의 경질이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7개월 동안 주도를 해 왔는데 네.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상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테이블 논의된다 그러면 뭔가 뭐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근데 그거를 차버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갤럽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20%. 네. 현 정부 들어서 갤럽 조사의 최저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28%. 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이거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치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면 이제 곧 앞에가 19, 18, 17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앞에 일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현정님? 네. 아유. 거의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이 완전히 뭐 상실된.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던 이제 잘 시가 안 막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취임 기준으로 따지면 11월 10일이 이제 임기 반환점입니다. 2년 반 임기인데 이 임기 반환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돌발 사태도 아니고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자신의 레거시로 남기고자 했던 그 의료 개혁이 이런 부작용과 이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근데 어제 그 갤럽 그거 보면 부정평가 70%인데 이유를 보면 1번이 어디 의정 갈등 아닙니까? 네. 의료 대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갤럽 그 용산 분들은요. 뭐 대통령은 뭐 그 여론조사 숫자 그 일이 일비 안 한다. 상남자다. 참 제가 속으로요. 참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거시게 합니다. 네.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여론에 둔감하다? 그러면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하냐겠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뭐 신경 안 쓴다. 이거는요 민심을 아닌 말로 그냥 별로 감안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오늘 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뭐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저도 뭐 이거 뭐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 많이 하는 거 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이거 진실을 좀 말해야 될 솔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중앙일보가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요즘 윤 대통령이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의료개혁을 포함한 4+1 개혁을 추진 필요성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이 있더라도 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는 인기에만 신경 쓰면서 아무런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대한민국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평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5년 뒤에 공가에 대한 평가는 뭐 역사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역사가 평가를 하려고 해도 뭘 성과가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뭔가 성과를 만들어 놔놓고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8석 가지고 여러분 연금개혁안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연금개혁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입법사항이에요. 그러면 아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4+1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역사에 남겠습니까? 그냥 말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안 입겁고 정말 저 상대하기도 싫지만 민주당과 어떤 면에서 타협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개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나는 나대로 그냥 주장했다. 끝. 그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사 평가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뭐라도 일단 해야지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타협을 해서 법안을 개정하고 어떤 평가를 이뤄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역사의 평가만 강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여론조사 안 본다. 전광판 안 본다.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87년 이래 뭐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민심을 잘 청취하고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 이 국민과의 대화보다 역사와의 대화, 네. 역사와의 대화 이게 강조되는 순간 그는 국민과 멀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네. 자기 혼자만의 정신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뭘 하겠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개혁은요 독야청청 혼자 푸르른 상록수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개혁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꼽더라도 같이 가서 뭘 해야지 개혁의 그 자기가 원했던 거에 100%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얘기가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당시에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독립군 만들어 한 분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개혁을 하고 했던 분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의 현실적인 노선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있겠습니까? 김구만 따랐다 그러면 김일성하고 손잡고 했으면 대한민국 지금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말로만 개혁하면 그냥 스스로는 만족하겠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개혁 세력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정말 대통령은 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요건 했어. 이걸 했어. 이런 걸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거든요. 자, 그 현실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성과가 있는 의료개혁도 하고 연금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하고 교육개혁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인식을 저는 너무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우 저 한동훈이 하는 건 내가 무조건 내가 싫어. 어. 한동훈이 뭐 하면 아우 나 안 해. 지금 딱 제가 드는 모습은 그거예요. 그 2026년 내년 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2026년 의대 정원은 올해 이제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 입학하는 하고 해서 이제 7,500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학년에. 그러니까 내후년 거는 일단 늘리는 거를 좀 유예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용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이걸 우리가 좀 검토해야지 뭔가 이제 의료개혁의 접점이 만들어져 갖고 이 사태 해결에 어떤 그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답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음.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인용한 최고위원이 갑자기 회의 도중인데 무슨 급한 전화인지 저쪽으로 그 창가 쪽으로라도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카메라들이 다 남아 있었고 그 찍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세션이었어요. 비공개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알아요.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고 그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026년 그렇게 한다는 한동훈 대표 그 한동훈 얘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근데 네. 결국 2026년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 그래도 좀 한 걸음 물러서면서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온 건데 그런데 2026년을 그렇게 했으면 2025년 논의가 안 된다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입장을 이렇게 조율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게 결국은 지금 이대로 가면요 추석 연휴 끝나고 당정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2026년 그것도 이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 보자. 네. 전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2005년을 논의를 못할 건 뭐 있어요? 정치는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결단이라는 게 어떤 때 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어떤 때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안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루어지는 의료 개정의 쭉 과정을 보면 이거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라 반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정말 안 할 때 계속 해버리는 그런 식의 지금 이 행보를 지금 보여온 겁니다.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어땠습니까? 현장 가봐라.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일 이 크다는 이 수도권 병원에서 아예 뇌졸중 환자는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뇌졸중은요. 제 친척도 최근에 뇌졸중에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뇌졸중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빨리 가서 치료를 받냐에 따라서 진짜 예를 들어서 마비가 되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적으로 있는 게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골든 타임이 네. 4시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하지 못하면 정말 반신불수가 되든지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아예 수술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개혁하니까 개혁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참아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인용한 최고위원한테 몰라서 문자도 못 보냅니다. 네? 그런 문자 보내는 분들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저 아는 사람인데 빨리 좀 치료해줘.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의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해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서민들의 목소리들,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정치 아닌가요? 그런 정치 안 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맡겼으면 그렇게 뭔가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어려움,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이야기한 가짜 뉴스라는 게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그걸 그렇게 가짜 뉴스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가 최대한 그런 거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가짜 뉴스예요.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보도가 다 가짜 뉴스예요?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여러분? 예.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가는 총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야당 의원들 저거 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가짜 뉴스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해서 뭐 이제 조금만 먹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그 추석 명절 전이라도 여야 의정 그 사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이라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안도의 한숨이라도 좀 쉬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좀 뭔가 좀 풀리는구나. 그리고 실제 좀 상황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근데 사실 야당이요, 말로는 여야 의정을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기 전에 그 코판대 이제 박찬대가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자협의체, 비상협의체 즉각 출범시키자.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딱 그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의료계 단체가 다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어깃장을 나갔고 그 야당도 야당인데 야당이 그런 거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정 간에 이런 엇박자로 인해서 이게 다된 밥에 그러니까 거의 그 성사 직전까지 갔던 게 이렇게 된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어쨌건 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실망감 가지면 이게 나중에 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식의 대안을 마련할 건지 그것도 저는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응급실의 필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은 또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전이가 되면 더 이제 상황은 좀 안 좋은 데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부가 뭔가 어떤 개혁은 이루면서도 실제로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과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 명의 행보가 좀 이게 주목이 돼서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